안녕하십니까. 민족 화해와 협력의 소식을 전하는 정론 통일뉴스입니다. 2022년 10월 둘째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희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부 각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고 기사로 미처 다담지 못한 이야기들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드러난 한 주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이죠. 지난 10일인데요.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7차례 진행됐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입니다. 실제 핵무기 사용을 염두에 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이날 대통령실은 관계자 명의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 기자분들의 문의가 많아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맥락 없이 들으면 뜬구름 잡는 듯한 소리로 들리는데요. 예, 그렇죠. 사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비판하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답입니다. 엄중한 안보 현실을 들어서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 동해상에서 진행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변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가 성급하게 한일 관계 개선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윤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지난 11일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지적을 받고 윤 대통령은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국민들 우려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는 보이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이날 기자들이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담대한 구상 등 현 정부 대북 정책 기조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데 여전히 유용하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이지만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미일 군사 협력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데 유효하다. 그런데 유효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윤 대통령의 출근길 회견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농담의 소재가 됐습니다. 앙킷 판다라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핵정책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화제가 된 지난 9일자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고집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북한은 이미 이겼다. 쓰디쓴 현실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논평한 사람입니다. 이 판다 연구원이 11일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을 전한 연합뉴스 기사를 링크한 다음에 영어로 이런 논평을 달았습니다. Well, it's settled then. 한국말로 하면 그럼 해결된 거네 이런 말이죠. 네. 지난 6일 10월 6일 윤 대통령이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잘 챙기겠다라고 공언했는데요. 그러나 그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0일자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인데요. 북한은 미국 항공모함이 접근해 오면 도발을 자제해 왔으나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면서 미사일 기술을 향상하고 대응 능력을 과시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의당 소속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도 지난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가지고
과거에는 한미가 군사훈련한 북한이 납작 엎드려서 비상경계태세, 방어 자세를 취했는데 요즘은 같이 맞붙는다. 핵을 가진 북한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한테 인식시키고 싶은 것,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그 핵을 가진 북한이 달라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해상에서 움직이는데도 북한이 굴하지 않자 꽤 놀란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북한이 전투기 150여 대를 띄웠다는데 군 당국이 이거를 공개 안 하고 있다가 10일 날 북한 측이 공표한 후에야 군 당국이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이틀 전에는 북한이 전투기 12대를 띄우자 남측이 30대를 출격시켜 압도했다고 군 당국이 자랑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것과 대비됩니다. 이 인식이 바뀌었다면 대응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변화의 조짐이 조금 있는데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12일 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외신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즉 대화하겠다는 거죠. 대화하기 위해서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거론한 게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이럴 거면은 한국이 지난 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장 위구르 인권 토의안에 왜 찬성표를 던졌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이 제안은 부결됐고요. 네. 며칠 전에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고 북한 관련 협력을 요구하겠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핵 위협이 커졌다면서 확장학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나 전술핵 재배치 등이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도 전술핵 재배치를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죠. 예, 11일 출근길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직후에 대통령실이 여당과 전술핵 재배치를 협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사실 그 직전에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 질문을 받고 한국에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이에 대한 외교적 길이 있는다고 밝혔습니다. 13일에는 미국의 실질적 핵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받고 국내와 미국 조야의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용어가 약간 바뀝니다. 전술핵 재배치라는 용어가 아니라 확장 억제라고 한미 간 논의의 초점을 제한한 것입니다. 네. 그 미국의 실질적인 핵 공유를 요청했다. 네. 실질적인 핵 공유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이 내용을 보기 전에요. 이 용어는 정부 여당이 만들어낸 일종의 세일즈 용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체 핵무장은 언감생심이고 전술핵 재배치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무언가를 해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확장 억제 강화인데 이것을 실질적 핵공유 또는 한국식 핵공유 이렇게 포장하려는 것이죠. 핵공유의 전형적인 모델은 나토식입니다. 평시에는 핵을 비핵 국가가 보관하고 미국이 관리하는 거죠. 전시에는 협의를 거쳐 비핵 국가 폭격기에 장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를 좀 정리해 주시지요. 예. 일단 확장 억제가 있는데요. 흔히 핵 우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xtended deterrence, 즉 억제의 범위를 넓힌다는 뜻입니다. 핵 공격을 받은 나라가 직접 대응하는 것을 직접 억제라고 하고 제3국이 공격받았음에도 대응하는 것이 확장 억제입니다.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직접 억제와 확장 억제의 관계는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제3국이 공격받았을 때도 대응하는 것이 확장 억제. 네. 여기서 제3국은 동맹국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나라는 미국이죠. 동맹국이니까요. 미국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할 때
동원하는 무기 체계를 전략 자산이라고 합니다. 최근 동해에 나타난 항공모함 전단이나 전략 잠수함, 전략 폭격기 이런 거를 말하죠. 지난달 중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신범철 국방차관이 핵탄두를 탑재한 B-52 전략 폭격기 앞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폭격기는 보통 괌에서 발진해 가지고 한반도 주변으로 무력 시위를 하던 전략 자산 중 하나입니다. 네. 북한이 7차 실험을 단행하면 이들 전략 자산을 한국에 즉시 전개하는 방안이 미국과 협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사실상 핵공유, 한국식 핵공유라고 포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신범철 국방차관은 한미 간의 현재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그 다음에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이런 것들이 모두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을 억제한다.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이광규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통일부로 가보겠습니다. 통일부 출입하는 이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여당에서는 북측의 전술 핵무기 운영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를 비롯해서 기존 남북 합의 전면 재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어서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통일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정부 입장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통일부가 기자들한테 문자 공지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까지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오늘 또다시 통일부 당국자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여당 중진 의원들은 물론이고 오늘 대통령까지 나서서 실질적 핵공유 요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 쪽에서 나오는 대응 방안이 굉장히 거칠고 기본적으로 대결적입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방안들인데 아주 일방적이고 거침이 없어서 걱정이 큽니다. 이 통일부가 밝힌 내용은 정부 기본 입장이라는 원론을 말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적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실천이 있어야 될 사안입니다. 요즘 통일부 업무 중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현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일주일간 특별히 전해드릴 만한 소식이 없어서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민족 화해 소식을 전해야 되는 통일뉴스 기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가 요즘 휴업 중인가 생각할 정도로 할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이 기자가 자괴감을 갖거나 사과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일부의 업무상 현안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일들이 있지요? 예, 한 두 가지 정도 있겠습니다. 지난 일이 있고요. 지난 7일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 소식이 있습니다. 또 지금 준비 중인데 다음 주 금요일 21일입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성찰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통일부하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학술회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민화협 주최로 비슷한 포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관련한 학술회의에서는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첫 주간 브리핑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달 19일 날 민화협 주최로 통일방안 주제의 포럼이 처음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에
그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이 다양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학술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발효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합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동안 누구도 나서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30년 가까이 남북 관계 그리고 통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통일 방안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은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챙겨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술 회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안내해 주시죠. 예, 뭐 관련 포스터가 나갈 텐데요. 그 학술 회의 제목이 발전적 보완인가 전면 수정인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성찰과 대안 모색입니다. 2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코리아나 호텔 7층에서 합니다. 이 별도로 사전 신청을 받지는 않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 직접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유튜브 채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 포스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통일부 국정감사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통일부 국정감사 소식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예상했던 대로 현 정부 대북 정책의 기조를 이루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지와 엄호, 그리고 민주당은 그 한계를 지적하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동해 북송 어부 사건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오판과 실책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있고 뭐 그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네. 좀 눈길을 끄는 거는 지난 2018년에 경기도에서 열렸던 행사가 있는데요. 리종혁 북측 아태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었죠. 이 행사에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은 북측 그림이 40여 점이 반입돼서 전시됐다고 안철수 의원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이걸 확인했습니다. 이 당시에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현재 구속된 상태고요. 같이 관여됐었던 안부수 아태엽 회장도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권영세 장관이 말하기를 그림 대금이 북의 통치 자금이나 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해서 이 파장은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북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10월 10일이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77주년이었죠. 이날 북한에서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약 보름간에 걸쳐서 진행된 군사훈련과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소개시켜 주시죠. 예, 북측 보도에 따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10월 6일, 8일에는 각각 서부전선하고 동해에서 전선 장거리 포병구분대 그리고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 그리고 8일은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까지 해서 현지 지도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그리고 9일 공화국 창건 경축 행사 이후에 약 한 달간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그동안 군사훈련 준비하고 현지 지도에 집중한 것이 이번 기회에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과는 훈련 양상이 달라 보여요. 예. 전술핵 운영부대 훈련이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예. 이 북한이 그동안은 전술 핵무기 전방 실전 배치 계획 등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이었었는데요.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그 이런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술 핵무기 운용 부대들을 실제로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그 김 위원장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훈련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가지인데요. 전술 핵탄두 반출 및 운반, 그리고 작전 시 신속하고 안전한 운용 취급 질서 확정, 그리고 전반적 운영 체계의 믿음성 검증과 숙달, 그리고 수중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숙련, 그리고 신속 반응 태세 검열,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훈련을 마치고 나서는 그 7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발사 훈련을 통해서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 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 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 그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건 아니고 모의탄두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단거리,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을 한미일 훈련 상황에 맞춰서 목표 대상을 정한 뒤에 그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맞춤형으로 발사했던 것이 아주 특징적이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핵무기 투발을 위한 종합적인 연습과 훈련을 실행했다. 그리고 단순히 시험을 넘어서 종합적인 작전 수행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그리고 북의 핵 전력은 완전히 전진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으로 봐서 북한은 이미 전략 핵 미사일 그리고 전술 핵 미사일을 모두 구비했고 실전 배치도 촘촘하게 완료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 9일까지 7차례에 걸쳐서 전술핵 운용부대 발사를 했고요. 3일이 지난 어제입니다. 실제 훈련이 있었던 날은 보도는 오늘 나왔고요. 그 김 위원장이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참관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북측 보도를 먼저 살펴보면 2발의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서해 상공에 그 설정된 타격 목표가 있었고 타원 그리고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서 1234초 시간으로 따지면 한 2시간 50분 정도 됩니다. 이걸 비행하다가 2000km 바깥에 타겟을 명중 타격했다는 겁니다. 이 생소한 것이 그동안에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다가 전략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겁니다. 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됐기 때문에 앞으로 순항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했다는 의미, 그래서 핵 전투력 다각화 성과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지도를 하면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같이 나왔죠. 예, 그 보도에 나온 김 위원장의 워딩은 정확히 이렇습니다. 그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선 우리는 더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와 행동으로서 방대한 무력을 때없이 끌어들여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백악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조건 없는 대화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네. 이 김 위원장은 그 발언을 보면 미국이 대화를 위한 환경이나 조건 형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 미국과의 대화가 당장은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시는 대로 북의 대화 조건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입니다. 그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그 한반도 수역에서 북을 겨냥한 한미일 훈련이 강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와 행동을 보이겠다, 이런 의사 표시로 보입니다. 네. 그 핵 보유국임이 분명해 보이는 이런 북을 상대로 이 제재 압박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통일부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였습니다. 이번에 외교부로 가보겠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외교부 주요 현안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도 역시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한 한미일의 외교적 대응, 이게 가장 큰 이야기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가 나와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의 이사국 선거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낙선해서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한미일 대응 관련해서 짚어보죠. 예. 매번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 대표들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을 규탄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늘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쏠 때마다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 대표들이 즉각 전화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틀에 한 번꼴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북정책 수석 대표들은 맨날 같은 내용만 되풀이하고 있는 건가요?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7일 오후 통화는 약간 좀 특이했습니다. 뭐가 달랐죠? 일단 7일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날입니다. 네. 그런데도 한미일 수석 대표들이 전화 협의를 가졌다는 것부터가 좀 특징적입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던 날 대북정책 수석 대표들의 전화 협의가 있었다. 그럼 그날 전화 협의 내용에는 뭔가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예, 외교부가 그 협의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특별한 대목이 포함됐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불법 해상 환적 등 대북 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탈취, 불법 해상 환적, 뭔가 구체적인 게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스스로 국경을 봉쇄하고도 있지만 사실은 유엔 대북 제재들 때문에 모든 외국과의 그런 교역이나 이런 게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보기에는 북한이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암호화폐 탈취나 해상 환적과 같은 불법 행위를 통해서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은 왜 조용히 있다가 지난 7일에서야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을까요? 저희들도 발표할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요. 그날 발표가 끝나고 나서 7일 그 이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이 그런 불법 행위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 대표들이 그 보고서를 미리 보고 나서 협의를 가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고서가 이제 가장 많이 할애했던 그런 내용들을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불법 행위들이 그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부터 7월 사이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들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북한이 위반한 사례들을 적시하고 있는데요.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이 최근 들어 활발했다면서 예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분량으로 핵미사일 활동을 적시했습니다. 이게 해상 환적은 그 보고서에 매번 등장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암호화폐가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계속 매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특별히 좀 눈에 띄는 것은요. 올해 3월에 발생한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네. 그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이더리움이라는 그 가상화폐죠 기반한 로닌 네트워크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자를 북한의 정찰총국과 연계된 라자루스라고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 총액이 약 6억 2,500만 달러. 요즘 환율이 좀 셉니다만은 우리 하나로 하면 약 9천억 가까이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네, 6억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억 원 가까운 금액. 단일 사건으로는 꽤 큰 규모네요. 그렇죠. 네. 해상 환제에 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예, 북한이 이제 배편으로 금지된 물자들을 들여오거나 내보내고 있는데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바로 눈에 띄니까 바다 한 가운데서 배가리를 하는 겁니다. 배를 옮겨 싣는 겁니다. 물건들을. 네. 즉 환적을 해서 감시의 눈길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매일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별 새로운 내용은 없네요. 예, 새롭지는 않은데 약간 특이한 점은 올해 지적된 것은 선박간 해상 환적은 이제 석유 제품을 실을 경우는 보통 유조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유조선 대신에 화물선을 개조해서 정유 제품 밀수에 활용했다라는 이런 새로운 제재 회피 수법 이것을 적시를 했고요. 또 이제 석탄 불법 수출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는 루트 도착 지점을 중국 영해, 중국 그 근해에 다양한 곳으로 이렇게 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 해상 환적이 더 적극적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북한에 반입되거나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량도 늘었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의 추정입니다만은 즉 한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정유 제품 반입이 1월부터 4월까지 유조선 약 16척이 27차례에 걸쳐서 정유 제품을 북한 남포항으로 들여왔습니다. 이 그 장면들을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략 추산을 해보면 45만 8,898배럴, 46만 배럴 가까이 정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약 46만 배럴, 그 적지 않은 분량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합니까? 지금 북한이 대북 제재 결의의 그 구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간 50만 배럴만 외부로부터 정유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근데 이른바 불법으로 1월부터 4월 사이에만도 46만 배럴을 들여왔다면 이건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북 제재라는 것도 큰 구멍이 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지난 3월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른바 ICBM이라고 부르죠. 네. 화성 17형을 쐈을 때도 실제로는 제재 결의안 같은 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유 제품 수입이나 수출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편법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북 제재라는 게 구멍이 크게 난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이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이제 일관되게 배격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그 자체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예.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보고서는 미국의 위성 사진 등 미국 정보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보고서가 나오려면 현지 답사를 실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 당국이 협조를 얻지 못해서 현지 조사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더구나 중국 측에서도 지금 정보 제공에 협조하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북한 인권 보고서와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핵 미사일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거나 암호화폐 해킹이 좀 고도화되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정한 경향성을 확인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낙선에 관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사국으로 선출되지 못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뉴욕 현지 시간 11일에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 47개국인데요. 이번에 14개국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8개 후보국 가운데 하나였고 4위까지가 당선이 됐는데 저희들이 근소한 표차로 5위가 돼서 탈락했습니다. 국제기구 선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적으로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인권 관련 국제기구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2006년 설립 당시부터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해서 3회 연임 조항이 있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1년씩 쉴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이사국을 맡아왔다가 이번에 처음 탈락한 겁니다. 그 우리나라와 같이 이사국 후보로 나왔던 나라들이 쟁쟁했는가 보죠. 그랬더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 4개 나라가 아시아 4개국이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탄 이 4나라였습니다. 뭐 국력으로 보거나 민주주의나 인권 수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그렇게 월등하다고 볼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사국 선거에서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명은 일단 올해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선거에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좀 과도한 하중이 걸려서 집중적인 역량 투여를 못했다. 이것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즉 여러 국제기구 선거에 대응하느라 지지 교섭에 실패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많은 국제기구 선거에 나가느라 이번 이사국 선거에서는 고배를 마셨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적으로도 맞는 말인가요? 글쎄 뭐 외교부의 해명이 일정 정도의 근거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국제 선거에서 밀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사실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북한 주민의 인권에 침묵했던 결과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정부를 탓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돼서 이번 선거에 떨어졌다는 건가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 낙선은 충격적이지만 일면 예견될 수 있었던 결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유엔 인권 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 불참했다. 북한의 신기 보좌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권 외교 결과가 국제적 망신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이것이 진짜 외교 참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런 국민의힘의 주장은 맞는 말입니까?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겠습니다만은 지난 정부 탓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남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실제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당선이 됐었고 그 역할을 수행한 데도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국에만 이름을 오르지 않고 찬성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 정부의 책임으로 볼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현 정부의 외교력 부족으로 꼽았는데요. 외교부가 시인했듯이 일단은 선거 대응을 실무적으로 좀 잘 못한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외교 행보와 인권 정책이 외부에서 보더라도 좀 부정적으로 비쳤을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가 인권 측면에서 후퇴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단적인 예로 국제적인 국가 지도자 지지율 같은 것을 조사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든지 또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을 반인권적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윤 대통령의 말수 이슈나 외교 참사, 이게 연일 들려오는 한국과 관련한 이 부정적인 뉴스들을 외부에서도 잘 알고 있겠죠. 그렇겠죠. 뭐 요즘은 뭐 SNS 시대에 외국에서도 우리 그 외교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연일 접하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 외신들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뭐 이건 좀 우리 내부적인 문제지만 노인복지예산 삭감이라든지 뭐 편중된 인사정책 이런 이제 좀 인권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후퇴하는 이런 것들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을 하는데
외신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여성 장관이 없느냐? 예. 여성 인권 같은 것을 지적한 거죠. 대통령은 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국격 추락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가 이제 더 걱정인데요.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마다 기대보다는 이제 걱정이 앞선다든지 국제적인 평판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이제 당장 크게 걸려 있는 문제는 2030 국제 엑스포 부산 유치입니다. 네. 예. 과연 이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 윤석열 패싱 이런 게 혹시라도 이 유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교부를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전하는 기자들에게 핵 위협 앞에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일본의 무력 침략과 강점으로 인한 쓰라린 고통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군사 대국화를 추구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안보협력에 대하여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성의 있는 설명이나 깊은 고민을 내보였던 것이 아니라 면박이나 주는 듯 했던 대통령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